그러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어떤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한번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죠. 세 가지 시나리오라고 했지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20년도 초반부터 2020년도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갖다가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미국 물가가 21년도 3월 달부터 기준선인 2% 위로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지난해 6월 달에 9.1%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5%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세 가지는요. 하나는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주저앉는 겁니다. 더 빠른 속도로.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죠.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다시 치솟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지지부진하게 내려오는 케이스가 될 수 있죠. 지금 공급망의 문제가 풀리고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미국 경기가 둔화될 거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물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그런데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수는 있지만 물가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물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뜨거워지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게 되면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느릴 수가 있습니다. 뭐 느리게 내려오면 어때? 물가가 안정되면 되는 거 아니야? 느리게 가도 결국엔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보시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플레이션을 너무 오랫동안 앓으면 이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홍길동이 2년 동안 기침을 한다고 가정해 보죠. 2년 동안 기침을 계속합니다. 그럼 느낌이 어떠세요? 이건 고질병 같은 느낌 혹시 들지 않으세요? 고질병이라는 건 한 번 걸리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질병을 달고 사는 거죠. 조금만 무리하면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 있죠. 완치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기침을 인플레이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너무 오랫동안 겪으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야. 물가는 원래 오르는 거야.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꽤 오랫동안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오래 앓는다?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보시면 21년도 3월 달에 2% 물가를 넘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위에서 놀고 있죠. 지금이 23년도 4월입니다. 21년도 3월부터 23년도 4월이면 이미 2년 동안 2% 위에서 움직인 겁니다. 벌써 2년 이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감기를 앓은 거죠. 그럼 이미 고질병이 됐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질병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고질병이 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면.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고착화가 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왜냐? 자, 보시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화폐 가치가, 물가가 오르는 것도 되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두려움이 큰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거나 돈의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가 너도 나도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돈의 공급을 늘리면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죠. 물가가 팍 튀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병원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되면 중장기적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한번 생각해 보죠. 글쎄요, 글로벌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이 한 번도 없을까요? 무언가 불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금리를 낮추고 정부에선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경기 부양을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면 이런 걸 받쳐주려고 할 때마다 물가가 탁탁 튀어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제대로 된 경기 부양이 가능할까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 인플레이션이 절대로 고질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발본색원하고 가야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인 제롬 파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그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립니까? 이렇게 금리 빠르게 올리면 너무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높은 금리, 보다 느린 성장, 그리고 약해진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출 겁니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죠? 다만 가계와 기업에게도
일정 수준의 고통을 안겨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가게도 고통을 안겠죠. 성장이 둔화되고 금리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근데 불행히도 이는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힘들지만 물가 안정에 실패하게 되면, 그게 인플레이션을 고질병으로 만들게 되면 그보다 더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금리가 올라서 힘든 것보다, 성장이 둔화돼서 힘든 것보다 물가가 고질병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더욱더 힘든 고통을 가져다 줄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 코멘트입니다. 두 번째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두 번째 문단의 글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물가 대응을 위한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냈지만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비둘기파가 되고 싶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매파라는 건요,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는 통화 긴축을 선호한다는 의미고요. 비둘기파라는 거는 조금 돈을 많이 좀 공급을 해주면서 실물 경제를 윤택하게 만들게 해주는, 통화 정책을 좀 긴축적이 아니라 완화적으로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매파가 돼서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힘들 때마다 이걸 지켜줄 수 있게 비둘기로 돈을 풀어줄 수 있는,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쓸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은 어렵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코멘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충격을 주는지를 말씀드렸죠. 그 충격의 극단에는요, 이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70년대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각국 중앙은행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기 위해서 실물 경제가 다소 힘들더라도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간단하게 올려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건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소비라는 게 사람의 습관이다 보니까 쉽게 안 줄어들죠. 그러면 예전에는 10개씩 사던 걸 지금은 똑같이 10개를 사면 단위당, 하나당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비용 지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저축을 허물면서 빚을 내면서 사야 될 겁니다. 빚도 늘어나고 저축도 줄어들게 되면은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요, 인플레이션의 세상에서는 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저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실물 경제가 어려운데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가계의 성장이 어려운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럴 때일수록 부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조합하면 빚을 내서 소비를 확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와 저축에 있어서 굉장히 현명한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부채를 최소화하는 방법들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의 투자에는 어떤 관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투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경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성장과 물가라는 두 가지 요소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성장에는요, 고성장과 저성장이 존재합니다. 물가는요, 고물가와 저물가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얘를 2x2 행렬로, 2 곱하기 2 행렬로 만들면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 이런 4개의 국면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잠깐 보시죠.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를 잠깐 보는 겁니다. 각각마다, 각각의 환경마다 무언가 유리한 자산이 있겠죠. 자, 물가가 높습니다.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물가가 높아진다면 이 물가가 높아지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한 혜택을 받고 싶은 그런 자산들이 인기를 끌겠죠. 그게 원자재나 금과 같은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앞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고물가 국면에서는 성장과 관련 없이 고물가 국면에서는 원자재와 금의 굿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고물가 국면에서는 금리가 뛰겠죠. 금리가 뛰게 되면은 채권은요, 고정금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SVB 사태 말씀드리면서
1% 금리의 장기 채권이 금리가 뛰면서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로 내 거는 남아있는데 다른 금리가 다 올랐으니까요. 그래서요, 물가가 고물가를 기록할 때는 금리가 고금리가 형성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낮은 금리의 채권의 인기가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어떨까요? 채권 투자는 배드라고 나옵니다. 주식 투자를 보죠. 물가가 높더라도 성장이 강하게 나오면 주식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성장이 높게 나오면 그만큼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성장이 저성장이고 물가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좋을 수가 없겠죠. 배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분면은요, 각각의 국면별로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물가는 높은 수준에 있죠. 성장은 조금씩 저성장으로 이동해 가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저성장 고물가의 어딘가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정부나 중앙은행은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지금 물가를 어떻게 쓰는지 제압하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죠. 그러면 고물가인 상황에서 저물가로 잡아내리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성장 고물가 칸에서 어딘가 저물가의 칸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저성장 고물가에서 고성장 저물가나 아니면 저성장 저물가로 잡아내리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제대로 성공한다면 어떨까요? 성장은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는 고성장 저물가라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그려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너무 세게 긴축을 해서 물가는 잡았지만 실물 경제가 둔화돼서 성장도 주저앉는 저성장 저물가로 떨어져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물가 잡는 것조차 실패한다면 저성장 고물가에 그냥 남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4개의 칸에 어딘가에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무언가 투자를 한다면 지금의 환경을 보고 투자하려는 경향이 높죠.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으려면 물가가 높을 때 좋은 자산을 사면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투자는 지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미래를 본다면 지금은 저성장 고물가에 있지만 미래에는 저성장 저물가, 고성장 저물가의 어디론가 이동해 있을 수 있죠.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저성장 고물가에 해당되는 자산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자산들을 깔고 가야 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들을 깔고 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양한 자산을 깔면서 투자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산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분산 투자라는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냥 주식 채권 나눠 사라고요. 아니면 주식도 하고 예금도 나눠 하라고요. 이렇게 이제 보통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는데요. 그거는 분산 투자 전략의 하나입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인데요. 잠깐 보시죠. 분산 투자 전략에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의 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식을 담을 수도 있고 예금도 하고, 그죠? 안전한 예금도 하고, 그리고 원자재도 담을 수 있고 다양한 자산을 나누어서 까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산 분산이라고 하죠. 근데 잠깐 보시죠. 주식 투자를 해도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나눠서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도 다양한 지역에 나누어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역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통화의 분산이 있는데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원화를 가지고 투자를 하죠. 원화 표시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원화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이 있죠. 그게 달러라든지 엔이라든지 금과 같은 자산들이 이 통화의 분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은 통화의 분산도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산 분산, 지역 분산, 통화 분산은요, 지금의 스크린샷을 대비해가지고 지금의 모습에 대비해서 나누는 거죠. 근데 지금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또 모릅니다. 시점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요. 그래서 각 시점별로 나누어서 자산, 지역, 통화 분산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점의 분산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할 매수다, 이런 단어로도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하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4대 분산, 자산, 지역, 통화, 시점의 분산, 요 4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강의에서 40년 만에 거대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깨어난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강한 수요와
불안한 공급과 그걸 지켜본 연준, 요 3콤보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고통이죠.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맞아서 전 세계가 매우 어렵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된다면 매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아울러서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예측하면서 무언가 투자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 현명한 소비, 그리고 부채 관리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제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에는 일반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있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의 어려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현명하게 견뎌내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오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